안녕하세요. 봄을 맞아서 산이고 길가에 꽃들이 만개를 하고 있네요. 봄이 와서 따뜻하고 코로나19 방역도 풀리는 기미에 조금은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는 속이 아주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길가에 벚나무만 봐도 신물이 올라올 만큼 속이 쓰려요. 다들 기분이 좋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이유. 이곳에서 속풀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근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통업을 하는 직장이었는데 영업하는 것도 힘들고 매달 실적에 쪼이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일이 끝나고 술 회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안 마실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먹고 그랬더니 건강은 다 잃고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 생기고 이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에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한창 자식 키우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 나이에도 결혼을 안 한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질 수가 있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친구들이 엄청 욕하더군요. 노총각이라 철이 안 들었다면서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냐고 다들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들 겉으론 욕하면서 저를 엄청 부러워한다는 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 업무 스트레스에 안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탈모까지 왔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그 나이 되도록 혼자 있어서 사표도 낼 수 있었지만 보통의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알고 있어도 죽자 사자 회사에 매달려 일해야 하는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합니다. 건강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기는 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건 있으니 새로 일을 하긴 해야 했어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와, 직장 생활은 다시 하고 싶지 않더군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자리를 알아보니 죄다 하던 일 쪽으로 걸리는데 그건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7, 8년 전에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나이도 먹어가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다란 생각도 들었고요.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빈둥대고 있으니 어머니가 이모한테 하소연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종혁아, 너 요즘 논다며? 아, 이모, 노는 건 아니에요. 재충전하고 있어요. 재충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백수지. 너 잔말 말고 내일 이모 가게로 와. 예? 이모 가게로? 이모는 대구 근교에서 큰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후에 계속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 장사 수완이 꽤 있으셨는데 이모가 변경하는 업종마다 유행을 해서 늘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가 쪽 식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이모와 달리 저희 엄마는 장사할 성향이 아니시라 평생 아버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만 하시며 사셨는데 부모가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모가 오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이모 가게를 찾았고 늦은 오후인데도 카페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와, 이모, 이 시간에도 사람이 진짜 많네? 가게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 줄 서 있어. 이모,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이모가 대뜸 카페를 차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백수가 된 저 때문에 이모한테 앓는 소리를 많이 했다면서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 놈이
그렇게 무대포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네 엄마 간 작은 거 알면서 남들은 장가도 가서 손주도 턱 안겨주고 그러는데 너는 가라는 장가는 안 가고 직장을 때려치우냐? 아, 이모. 그러니까 네 엄마 걱정 그만 시키고 이모 말 듣고 장사해봐. 이모가 너 팍팍 밀어줄 테니까 무조건 가게 오픈해. 알았지? 이모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면전에서 안 한다고 못하겠더군요. 게다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모습을 눈으로 봤으니 고민을 깊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이제 더 이상 커피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베이커리를 같이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좁고 꽉 막힌 데는 뜨내기 손님밖에 못 받는다며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넓고 조경도 신경 써서 카페지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모의 컨설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자금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놓고 빌려서라도 해보라는 이모의 압박 덕분에 결국 돈을 들여 커피숍을 차리게 됩니다. 장사라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준비하면서도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이모한테 달려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듣고 그러면서 버텼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 물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준비한 카페가 드디어 오픈을 하고 각종 SNS 홍보 작업을 하면서 외지에 만든 저희 카페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더니 웃기게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카페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게 되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돈이란 게 이렇게 버는 거구나 싶고 그때 손님이 진짜 많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도 제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전혀 못 느껴봤던 그런 감정이었어요. 돈이란 게 그렇게도 좋은 거더라고요. 카페 부지를 사고 카페를 짓고 온갖 집기며 시설들을 하면서 은행 빚도 많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랑 퇴직금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얼마의 돈으로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매달 정산한 돈으로 은행 빚을 갚으면서도 정말 좋았어요. 빚 갚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었지만 땅이랑 건물이 제 거가 되는 거니까요. 이모한테 얼마나 고맙던지 이모가 아니었으면 제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확실히요. 1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고 나니 좀 안정화가 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교육하는 게 솔직히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잘 뽑아야 하고 일 자체가 알바 위주다 보니 책임감 없는 애들도 많고요. 그런 직원들을 잘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인원 관리하는 것도 이모한테 늘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했더니 요령도 빨리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자리 잡게 됐었어요. 보통 저녁 마감을 제가 하는 편이라 오전에는 직원한테 맡기고 좀 느긋하게 가게를 나가는데 그날은 직원이 쉬는 날이라 빨리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제 악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된 초등학교 동창이죠. 여자 손님들이 우르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주문을 하러 온 사람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도 저를 아는 듯해 보였고요.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단 모르는 척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쳤는데 진동배를 줬지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싶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니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혹시 유종혁? 네. 저 아세요? 나야, 이혜정. 5학년 3반. 그래 맞네. 5학년 3반 이혜정.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너 눈썰미 좋은데? 어떻게 나 알아봤어? 뭔가 낯이 익다고 했더니 역시나 초등학교 동창이더군요. 친구는 제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5학년, 6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제 짝사랑의 그녀였어요. 어릴 때 저 혼자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숫기가 없어서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하고 혼자 몰래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2년을 쭉 좋아했었는데 그 말을 못해서 혼자 참 많이 소가리를 했었어요.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죠. 짝사랑 그 친구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때까지는 동네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보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 후에 동창회에서 한두 번 보기는 했는데 그러고는 10년 정도 못 보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가만히 보니 그 친구도 얼굴에 나이가 들었더군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얼굴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에 기분이 이상해졌죠. 친구는 일행들이랑 같이 왔다면서 오늘은 짧게 인사를 하고 다시 카페를 찾아오겠다면서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친구가 준 명함을 가만히 보니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더군요. 연락이 끊어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문자를 남겼고 며칠 뒤 친구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예전 얼굴 그대로다. 아니야, 나도 이제는 나이 들어서 많이 늙었지 뭐.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너는? 아, 나도 아직. 아직 혼자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에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돌싱인 친구들이거든요. 저처럼 전직이 없는 친구들이 잘 없는데 어릴 적 첫사랑이 아직도 혼자 있다고 하니 이건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헤어질 시간이 되니 엄청 아쉽더군요. 그 느낌은 저만 그런 게 아닌 듯 친구가 또 얼굴 볼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다시 보자고 했고 그 이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되었어요. 매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연락은 매일 하게 되면서 서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 알 정도가 되자 우리 관계는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초등학생 때처럼 고백조차 못했던 그 숫기 없던 아이가 더 이상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심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해야 했어요.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무슨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제대로 만나볼래? 정말? 사귀자는 거야, 지금? 어, 너랑 연애하고 싶어. 나 생각보다 더 많이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다. 너 나 좋아해? 응. 예전에 5학년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 제 고백에 친구는 정말 몰랐다는 듯 놀랐고 이내 예쁜 눈을 접어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긴장으로 굳어있던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력 있게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도 제 손을 피하지 않고 맞잡아 줬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저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며 만났었고요. 어쩌면 약간은 무미건조한 그런 연애를 했었는데 친구와 하는 연애는 달랐어요.
저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지 우선 만남 자체가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대화가 잘 통했고 둘이 식성도 비슷해서 뭘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간질간질할 때도 있고 금방 헤어졌는데도 마치 며칠 못 본 것처럼 또 보고 싶고 그랬어요. 늦게 시작한 연애에 완전 제대로 푹 빠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도 리액션이 좋아서 저만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 친구와 인연이 되려고 그동안 혼자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그 여자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창 연애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카페가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만 보게 되었어요.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예요. 아버지도 엄마가 유언 하나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넋이 나가 계셨고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온 누나도 돌아가신 엄마 모습에 오열을 했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는지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 그 충격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곧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저는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있다고 늘 본인보다 저를 우선으로 사셨던 어머니셨는데 장가도 가고 손주도 안겨드리며 보통 평범한 아들들처럼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평생 제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뒤늦게 후회를 해도 이미 떠난 어머니가 돌아오실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후회되는 일들로 괴로워할 때 그 여자가 제 곁에서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면 같이 잔을 기울여줬고 걷고 싶어 하면 말없이 같이 걸어줬습니다. 울고 싶어 하면 어깨를 빌려줬고 괴로워할 때 저를 안아줬어요. 문득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인연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너 만나고 내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남은 내 인생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종혁아, 내 맘 받아줘, 혜정아. 그녀는 한참이나 머뭇거렸어요.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나도 너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당장 괴로운 마음 때문에 도피하듯이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때도 내가 좋으면 다시 얘기해보자. 응? 그러면서 제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친구는 제 청혼을 바로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여지는 남겨두더군요. 나와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굴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다렸어요. 왠지 기분에 저를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도 있었고요. 제가 연애하는 건 카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이모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이모가 연락이 오셔서 사귀는 사람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에게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었기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이모를 찾아뵀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모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군요. 혹시 너한테 보험 들라는 말은 안 하디? 응? 보험? 그런 말 없었는데? 아, 그래? 혹시나 걱정돼서 너한테 무슨 의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닌가 해서. 에이, 이모 왜 그래? 혜정이 그런 애 아니야. 그냥 노파심에 물어본 거야. 둘 다 진심이면 다행이고. 이모는 그때 무슨 느낌이 있었던 건지 그런 질문을 했고 저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여자를 믿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를 속일 리가 없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죠.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을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녀를 믿었어요. 카페는 여전히 성업이었고 저와 그 여자의 연애 전선도 이상이 없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 됐어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카페에 사람이 뚝 끊어지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직원만 해도 3명, 알바도 6명이나 쓰던 카페에 직원 1명, 알바 3명만 남기고 모조리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운영이 안 되니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맞으면서 그 여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늘었어요. 직원과 알바를 줄여서 제가 거의 카페에 있어야 했기에 저를 보러 그 여자가 자주 왔었고 그러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그 여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줬죠. 그 여자는 센스가 있어서 일을 금방 배웠고 분위기가 카페와 어울려서 그런지 손님들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정말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여자에게 한 번 더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었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낸 거였는데 의외로 제 청혼을 받아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너랑 같이 있어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랑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정말이야, 혜정아? 응, 우리 결혼하자. 그 여자의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너무 기다리던 말이라 그런지 오히려 믿기지가 않더군요. 몇 번이나 그녀에게 확인을 했고 그때마다 결혼하자며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더군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나자마자 혹시나 말을 번복할까봐 바로 결혼식을 추진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식장을 잡을 수도 하객을 초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가게에서 저희끼리 소수의 관객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장인 장모님이 되실 두 분은 해외에 계셨기에 불참하셨고 저희 아버지와 이모들,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축하해줄 사람들만 모였기에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파릇파릇 젊을 때 결혼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생은 어느 정도 살고 여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결혼식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20대처럼 탱탱한 건 아니었지만 깊어진 눈빛이 더 분위기 있고 좋았어요. 정말 결혼식 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어울렸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 짝사랑했던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었어요.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틀림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여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은 그런 날들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집의 경제권을 그 여자에게 모두 넘겼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제가 돈 관리는 잘 못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아내가 보험업을 하고 있으니 저보다 경제관념이 더 있을 거라고 여겨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그 여자도 경제권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다 맡겨? 네가 번 돈은 네가 관리해. 네가 그동안 힘들게 번 돈이잖아. 우리 이제 부부잖아. 너랑 나 이제 한 배 탔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 믿어야지. 너도 나 믿고. 그거야 당연한 건데. 고마워, 종혁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그 여자는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런 그녀를 저는 정말 다 믿었어요. 돈까지 맡길 정도로요. 멍청하고 순진하게 말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제가 들어놓은 보험들을 한번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갖고 있던 보험들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대리로 승진했을 때쯤 드러났던 것들인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온 상품들이 있다면서 살펴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내가 하는 일이니 저는 군말 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며칠 뒤 새로 견적을 낸 서류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랑 이거는 보장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추가로 넣어야 하는 거고, 우리 노후 때문에라도 연금보험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화재보험이랑 당신 치아보험도 추가하고, 아내는 대여섯 개의 상품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했고, 금액을 다 합치니 보험금이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렇게나 많이 넣어야 한다고? 당연하지.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은 카페가 잘 되지만 언제까지 잘 될지도 모르고 각종 위험들에 다 대비를 해야 안심이 되지 않겠어?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마디를 했더니 아내는 10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회 보험료는 자신이 내겠다고까지 하니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덜컥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달에는 저희 아버지 보험도 한번 봐야 된다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앞으로 100세 이상씩 사신다며 보험을 2개나 더 들게 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물음표가 생겼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 결국엔 사인을 하게 됐고 결혼식 후 감사 인사를 하면서 연락처를 받은 친척들에게도 찾아가 보험 상담을 해주고 그러더군요. 아내는 입담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안부차 인사를 갔다가 보험을 한두 개씩은 계약을 하고 오더군요. 저희 집안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친척이 없었기에 아내가 그렇게 정보도 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아내가 강매를 하겠냐는 생각 때문에 해가 될 건 없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친척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늦게 결혼까지 했고 해서 그냥 한두 개씩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요. 순진한 사람은 진짜 세상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내조차도 이렇게 저를 이용해 먹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건 나중 이야기고 당시에는 문제가 될 상황이란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뒀겠죠. 피해를 주는 줄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번 워크숍은 몇 박 며칠이야? 이번에는 3박 4일? 그 정도 될 것 같아. 아니, 뭐 그리 길게 한대? 저번보다 이틀이나 늘었네. 이번에는 교육 끝나고 같이 간 동료들이랑 이틀 더 놀다가 오기로 해서. 괜찮지? 당신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라고. 나도 보고 싶어서 큰일이네. 아내는 일하는 특성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단합 때문에 워크숍을 다녔어요. 거의 3개월에 한 번씩이었는데 그때마다 1박 2일씩 집을 비웠죠.
가게 운영 때문에 제가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았기에 결혼을 하고 같이 여행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아내가 기분 전환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별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는 게 좋았는지 짐을 싸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작 저는 며칠씩 얼굴을 못 보게 돼서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집 떠나는 걸 좋아하면 내가 곤란한데 말이야. 에이, 왜 그래? 나중에 시간 내서 같이 여행 가자. 그러면 되지. 그래, 그래. 코로나 끝나고 안정되면 그때 꼭 가자. 급한 마음에 결혼식도 약식으로 하고 신혼여행도 겨우 제주도만 다녀와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게다가 장인 장모님은 결혼식에 참석도 못 하셨으니 아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코로나만 끝나면 인사도 드릴 겸 신혼여행도 제대로 갈 겸 해외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짰죠.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는 매출이 진짜 형편없었는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카페에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기에 방역이 끝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 위치가 교외에 있다 보니 기분 전환 삼아 많이들 와주시기도 해서 객수가 늘고 있었어요. 물론 매출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더라고요. 드디어 아내가 워크숍을 떠나고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 열심히 카페에서 커피를 제조했습니다. 그날은 매장 손님이 특히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저녁도 제때 못 먹어 허기진 배를 쥐어잡고 집에 와서 즉석밥에 먹던 김치찌개를 데워 늦은 저녁을 때웠죠. 식사를 마치고 시원한 맥주를 하나 들고 TV를 켰습니다. 아내와는 통화도 했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중이라는 메시지도 받았기에 편하게 어울리라고 전화도 걸지 않았죠. TV에는 자정 마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벚꽃이 만개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카페 근처에도 벚나무가 있어서 바람에 흩날리는 게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코로나19 확진자는 날이 갈수록 새로 갱신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위해 밖으로 다 나왔고 벚꽃 명소지에는 정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더군요. TV에 나오는 곳을 아내와 같이 가서 산책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에 자막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 앵글이 벚나무를 잡다가 그 근처 야외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췄죠. 음료를 마시느라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그중 한 커플에게 저의 시선이 갔습니다. 그 커플의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고 TV 화면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죠. 다시 쳐다봐도 그 여자는 제 아내였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요. 이내 두 사람은 이동을 하려고 하는지 일어나더니 아내가 남자의 팔에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비치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내가 본 장면이 이해가 안 돼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봤죠. 아내가 워크숍을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구나 하는 결론이 났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넘기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당장 아내를 찾아가야겠더라고요. 그 길로 잠도 안 자고 저는 차를 몰아 뉴스에 나온 그 장소로 갔어요. 깜깜한 밤이라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해가 밝을 때까지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어요. 아내가 외도할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장면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본 그 얼굴은 분명히 아내였고 옷도 틀림이 없었어요. 화가 나서 깊이 잘 수도 없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아침이 되었고 근처 국밥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이곳에서 아내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찾아다니려면 배가 든든해야 했으니까요.
곧 해가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가고 길에는 다시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날까 싶은 의심이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기에 그 카페를 찾아서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거기서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빠지지 않고 유심히 살폈어요.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은 지 3시간쯤 지났을까 문득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선글라스를 끼고 주변을 살폈고 이내 어떤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커피를 주문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머리털이 모조리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또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지 갈 곳이 없어서 카페에 죽치고 앉아 기다린 거지만 진짜 이 카페로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 저쪽에 앉자. 그래. 선글라스를 낀 채로 그들을 계속 주시했고 아무리 봐도 연인 같은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부부 같다고나 할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에 헛웃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벗자 내 얼굴을 알아본 그 여자가 사색이 되더군요. 어머, 너 여기 어떻게? 당신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저는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귀를 막으면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어제 뉴스에 너 나오더라. 이 남자랑 팔짱 끼면서. 네가 왜 그 뉴스에 나와? 워크숍 간 거 아니었어? 어? 저는 도망가려는 그 여자의 팔목을 잡았고 그와 동시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내 멱살을 잡더군요. 이 새끼도 뭐야? 남의 마누라 팔목은 왜 잡고 있는 거야? 이거 놔. 누구 마누라라는 거야? 이 여자 내 부인이거든. 와, 이혜정, 너 또 작업했냐? 남자는 대뜸 아내에게 작업했냐고 물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쳐다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아내 머리칼을 잡더니 뺨을 왕복으로 때리더군요. 갑작스런 상황에 카페 안은 비명소리가 나고 남자 손님들이 와서 말리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계속 때리려고 붙들고 저는 그런 아내를 제 뒤로 숨겨주고 아주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벌어졌죠. 한참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경찰이 왔고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맞아서 양 얼굴이 빨갛게 부풀었는데도 남자를 고소하지도 않고 합의하겠다고만 해서 그냥 경찰서를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저는 답을 들어야 했기에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셋은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됐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 나 정말 이 상황 이해 안 되거든? 왜 저 남자가 네 남편이라는 거야? 너 나랑 결혼식 올렸잖아. 하! 제 말을 듣고 있던 남자가 저를 비웃더군요. 그러더니 빨리 이실직고 하라면서 아내를 윽박질렀어요. 종혁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저와 결혼한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네, 제가 유부녀와 결혼을 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이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 몇 년 한국을 떠난 사이에 우연히 저희 가게에 왔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처녀 행세를 하며 연애도 하고 결국 결혼식까지 했던 거였어요.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결혼식까지 올릴 생각을 해? 네가 계속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한 거지. 여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걸 악용해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겁대가리도 없이 결혼식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부부가 된 걸 이용해서 이 보험 저 보험 죄다 들게 해선 수당을 다 챙기고 심지어 제 친척들까지 들쑤셔 이용을 해먹은 거였어요. 거기에 또 제가 넘긴 경제권으로 온갖 쇼핑들을 다 하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군요. 거기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결혼식 때 못 뵙는다 영상통화를 했던 사람들은 대역 알바를 쓴 사람들이었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 여자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미안해, 종혁아. 어이, 형씨. 이 여자 완전 꾼이야. 당신처럼 당한 사람 몇 명 더 있어. 어디서 날건달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해서는 계속 옆에서 이죽거리며 말을 보태는 남자가 참 꼴보기 싫더군요. 내가 알던 그 순하고 참한 혜정이는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쳐다봐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맞아서 얼굴이 시뻘건 꼴사 나온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따지고 물을 정신도 없더라고요. 제대로 확인하고 알아보지 않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에 저는 경찰서에 그 여자를 사기 결혼으로 신고했어요. 내 순정을 이렇게까지 짓밟은 그 여자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사과 따위로는 전혀 분이 삭히지가 않았기에 법의 처벌이라도 받게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증거들이 있어 사실혼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어요. 모든 상황이 제게 유리한데도 그 여자는 바로 인정을 안 하더군요. 인간이란 게 참 웃기죠? 미안하다고 고개까지 숙이고 사과한 주제에 또 법으로 가니 지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꼬라지라니. 어디 끝까지 해봐라 싶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볼 겁니다. 그 여자가 계약한 보험도 모조리 해지하고 집안에 있던 그 여자 물건들도 모조리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여자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싹 다 지웠죠.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약했던 보험들 다 해지하시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니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야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카페에서 다시 마주칠 줄은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제가 하늘도 불쌍했던지 마지막에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제라도 빨리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도 죄송하고 이모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대로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 여자와의 인연도 끝이 나겠지만 해마다 벚꽃이 필 때면 생각이 날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요. 결국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가 싶고 돌아가신 엄마께도 못난 아들이라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당분간은 카페 일에 전념하며 텅텅 빈 통장을 다시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저에게 카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사람 조심하세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못 당합니다. 감사합니다.